중국산의 신용화를 최근에 이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료를 보다 보니까 누구를 차명에 처했다, 능지처참, 구족을 멸해라, 그를 젓갈로 담갔다, 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잔혹한 걸로 좀 유명하잖아요, 중국 기사가. 근데 그게 어느 정도였을까? 인권은 발명됐다, 이렇게 많은 역사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근대로 들어와야지만 신체를 훼손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동서양을 막론하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데선 굉장히 좀 이야기 듣기 잔혹한 고문과 형벌이 명청대까지. 명청대면 지금부터 한 200~300년 전 얘기예요. 나라가 커지면 권력관계가 커져버리잖아요. 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그만큼 잔혹한 행동을 많이 할 수가 있는 거죠. 고문이나 형벌이 잔혹해지는 대표적인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뭐냐? 신분이 낮은 사람들, 아니면 황제의 진노를 사서 황제가 대분노를 했을 때. 왜냐면 동양의 법전이 있습니다. 대당육전, 뭐 대당률, 대명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동양의 법전에서 천자, 하늘의 아들은 그 법전을 초월하는 존재죠. 즉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황제가 극대로를 하기 시작하시면 말도 안 되는 짓들이 막 일어나게 된다고 좀 볼 수 있습니다. 묵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묵형은 경면이라고도 하게 되는데, 묵형은 얼굴에다 이제 죄명을 새기는 거죠. 신체에 모욕을 주는 형벌이에요. 제일 처음에 이게 형벌로 시행이 됐었을 땐 칼로 피부에 글자를 이렇게 새기게 되고요. 상처가 만들어지잖아요. 그 상처에다가 이제 먹을 칠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살 안으로 검색이 싹 새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참 타투로 얘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스럽다. 근데 어찌됐건 실제로 보면 이제 고대 중국의 주나라 때는 귀족들이 묵형을 받은 사람들을 문지기로 많이 고용을 했대요. 그러니까 이 묵형을 당하면 얼굴에 이렇게 다 죄명이 써 있으니까 누가 봐도 죄인이잖아요. 도망갈 염려가 없는 거예요. 아, 얘는 어디 가도 살 수가 없으니까 얘를 고용해서 내 문지기로 써먹겠다. 노비는 이제 인신이 구속된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 좀 달아나고 자유를 획득하고 싶으니까 도망갑니다. 도망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추노, 잡아오죠. 잡아오면 한 번 달아나면 두 눈의 위쪽에다가 동청색의 글자를 새기고요. 두 번째로 도망치면 잡아와서 다시 두 볼에 새기게 되고, 세 번째로 도망치게 되면 두 눈 아래에다가 글자를 새게 됩니다. 실제로 한 1.5치 정도, 한 3.3cm 정도로 이렇게 막 하기 때문에 뼈 고래들 상처가 남아있다, 이런 이야기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송나라 때가 되면 조금 방향이 바뀌어서 칼로 막 이렇게 베는 건 너무 잔혹하니까 바늘로 찔러서 정말 타투 쪽으로 가게 되는데, 절도죄의 경우에는 이제 귀 뒤쪽에다가, 징역이나 귀양의 경우에는 뺨이나 관자놀이에 새기게 되고, 글자를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또 배열을 하게 되는 형태를 또 띠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주로 노비나 소위 말하는 그 당시 때 아래 것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대표적으로 좀 잔혹한 형벌이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그거에 이제 좀 우리가 익숙한 건 그런 거잖아요. 막 능지처참 찢어 죽인다라든지 삼족을 멸해라, 구족을 멸해라, 이런 이야기들인데, 이런 건 대부분 다 황제가 분노하면 한 행동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명나라를 세웠던 홍무제 주원장입니다. 황제가 되기 전까지 막 동지를 규합하고 막 해서 함께 싸우지만 권력을 딱 잡고 나면 내 동지들이 다 겁이 나는 거죠. 최소 10만 명 이상의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남당의 옥사 사건인데, 삼국지 보면 유비, 관우장비, 조자룡 이렇게 있듯이 주원장한테 서달, 상우춘, 남옥이에요. 주원장의 조자룡이 남옥이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원나라를 몰아내면서 명나라가 들었었잖아요. 그 북원의 근거지인 저쪽 몽골 일대까지 들어가서 당시 북원의 황제였었던 테무르를 정벌했고, 바이카로스면 정말 북쪽이잖아요. 거기까지 올라가서 몽골족의 씨를 말렸던 사람. 주원장이 황제가 되는 데 있어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공을 세운 사람인데, 주원장이 그를 역도로 몰아서 처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주원장이 황제 안정화 작업에서 많은 사람을 죽이는 선례를 만들었는데, 그렇게 많은 사람을 죽인 목적이 뭐예요? 내가 죽은 다음에 내 아들한테 다 황위를 물려주려고 했던 거거든. 근데 이 주원장의 첫째가 일찍 죽네? 그래서 손자가 황제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자기는 정말 지금 이제 신출내기인데 하니까 주변의 신하들이 한 명씩 제거하십시오. 이 비극인 거죠. 주원장은 황제가 된 다음에 수많은 동료들을 다 제거했다라면 자기 손자가 자기 아들들을 다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그때 이제 북평, 오늘날 베이징이죠.
북평지방의 어떤 왕으로 있었었던 주원장의 넷째 아들이었었던 영락제가 반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삼촌과 이 그 조카가 막 싸우다가 주체가 왕이 됩니다. 그가 이제 명나라의 3대 왕인 영락제예요. 왕이 딱 됐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 역모잖아. 황제를 죽이고 황제가 됐다라는 이 불법적 상황 많이 봤죠? 이방원도 있고요. 저기 세조도 있고요. 그렇죠? 막 다 나오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여기서 또 이제 올고든 선비들이 또 반발한단 말이에요. 방효유가 당시에 유명한 유학자인데 얘가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이 영락제 소망이었던 거예요. 근데 방효유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유기의 윤리에 어긋난다 하면서 격렬하게 저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락제 열받죠. 사람을 막 시켜서 입을 찢는 거예요. 방효유의 입을 귀 밑까지 찢게 하니까 이제 막 입이 피가 줄줄 오는데 이제 뿜어내면서도 막 영락제를 비난하는 거예요. 하니까 이제 너무 열받으니까 영락제가 방효유를 가둬요. 그 다음에 이 가족 전체를 다 체포해서 수도로 올라오게 해요. 그래서 방효유가 눈에 보는 가운데 가족을 한 명씩 죽이는 거야. 눈물 한 방울도 안 흘리면서 끝까지 버티면서 나는 더 의를 숭상합니다 하다가 동생을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방효유가 막 우는 거야. 우는데 이 동생도 대단해. 이 동생이 거기서 형님 울지 마십시오. 우리가 참 진리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죽는 이 죽음이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이 굉장히 귀중한 역사의 한 귀퉁이가 될 것입니다. 울지 마십시오 하면서 사형을 당해요. 전 가족이 죽으면서 아무도 이 방효유를 말리질 않으니까 더 열받으니까 이때 역사상 초유의 10족을 멸하는 사건이 벌어져요. 우리가 이제 3족은 많이 듣잖아요. 그렇죠? 3족. 3족이 이제 소위 말하는 친가 처가 외가 아니야. 10족이 뭐냐? 친구와 제자까지 죽이는 거예요. 방효유와 혈통만이 아니라 직간접적으로 아는 모든 사람을 다 죽였어요. 실제 이제 873명을 모두 능지처참을 하고 수천 명을 유배를 보냈었던 사건.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상상하기 힘들 정도의 수준의 사건이 사실 이때 있었던 거죠. 유교국가의 핵심이 뭐예요? 훌륭한 관리들이 백성을 위해서 이렇게 잘 운영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명나라는 관리 처벌 조항이 되게 확대가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본다면 관리를 잘 관리하고 싶었던 거죠. 근데 이게 무서워요. 특히 이제 그 중에 대명률의 이제 형법전을 보게 되면 횡령한 관리들, 거세, 손목 절단, 손가락 절단, 힘줄 뽑기, 무릎 제거, 실제로 은양 60냥 이상 훔쳤었던 범인들이 좀 있어요. 근데 은양 60냥이 얼마냐면 대략 정 7품 관리 연봉. 이 관리는 살가죽을 벗겨서 죽인 다음에 그 살가죽에다가 볏짚을 채워서 인형을 만든 다음에 우리 보면 관에 이렇게 딱 앉아 있잖아요. 앉아서 그 옆에다가 인형을 하나 놔둔대요. 후임자가 오면 제일 처음 만나는 게 뭐냐면 봉지 인형을 보는 거죠. 살가죽이 들어가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싫지 막 이렇게 되는. 이제 우리가 사실 제일 궁금한 건 사실 이런 게 아니잖아요. 뭐가 제일 궁금합니까? 능지처참이 제일 궁금하잖아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신체를 조각조각 내는 걸 능지처참이라고 해요. 시작은 일단 눈꺼풀을 이렇게 찢는 것부터 시작이 돼요. 왜 눈꺼풀을 찢냐? 눈꺼풀을 찢으면 의식이 훨씬 더 또렷해진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부터 이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사실 손가락 마디부터 자르는 거거든요. 하나하나 자르면서 그 모든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다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최악의 형벌이 능지처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거해론과는 다르다라는 것들. 그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안타까워하는 사건이 뭐냐? 원숭안의 죽음이에요. 원숭안이라는 이름은 우린 좀 낯설죠. 그러니까 무너져가는 명나라 속에서 산해관 일대에 가서 그 지형의 최저의 자원을 갖고 정말 치열하게 노력을 해서 지형과 산성을 보수하면서 그 강력한 누르하치의 부대를 다 막아냈거든요. 그런 정말 중국 역사에 남는 혹은 인류 역사에 남는 명장 중의 명장 원숭안이 1630년에 베이징에서 능지처참을 당해요. 청나라가 들어와서 원숭안을 잡아서 죽인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켜냈던 나라 명나라의 황제가 그를 잡아서 그렇게 죽여요. 왜 그러냐? 나름대로 개혁 세력이었던 유학자들과 이 황제 옆에 들러붙었었던 이 간신배 무리 간의 대립이 되게 심하던 때예요. 이 소위 말하는 환관 계열에서는 이 사람을 좋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후금의 2대 황제, 청나라를 세웠던 홍타지가 그걸 알아요. 그래서 양춘, 왕성덕이라는 환관을 포로로 잡은 다음에 일부러 강금한 방 옆에서 홍타지가 원숭안한테 연락이 왔어? 오케이, 내가 그날 가서 베이징을 넘을게. 이런 식으로 연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환관이 평소에도 원숭안을 싫어하는데 대박.
그러니까 원숭아는 이걸 쳤게 해서 황제한테 꼰질게 되고 결국은 또 황제가 이걸 받아들여요. 원숭아는 이제 그 몸에다가 그물을 이렇게 씌워서 이렇게 눌리면 이렇게 살이 나오잖아요. 그 살을 잘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숭아는 죽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면 그런 위인이 그따위 꼴을 당하면서 죽게 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으로 좀 유명하죠. 되게 좀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게 실제로 이제 원숭아를 비난했었던 환관 위충현이라는 사람 정말 진짜 나쁜 놈이에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막 이완용 같은 애인데 이 위충현은 공교롭게도 박피를 발전시킨 인물로 유명해요. 박피가 뭐예요? 살 벗기는 거. 근데 이제 원래는 이것도 너무 끔찍한 이야기인데 목덜미부터 항문까지 뒤를 쭉 절개를 한 다음에 쑥 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횟감 뜰 때 이렇게 가죽 벗기랑 똑같은 방식인데 역청을 끓인 다음에 녹인 물체를 빨개 벗긴 사람 신체 위에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역청이 굳죠. 방망이 같은 걸 갖고 와서 역청을 이렇게 때려요. 때리면 이 역청이 바스라지면서 살이 다 찢어지면서 뜯어지면서 이렇게 살이 벗겨지면서 죽게 되는 이 위충현이 만들어낸 이 역청을 활용하는 방법은 극도의 이제 고통 속에서 이제 박피를 했던 거니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 거죠. 그 외에도 사실 이제 잔혹한 형벌이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를 다 하다 보면 힘들어서 몇 개만 그래도 이제 이왕 나온 김에 한 2개 정도만 더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추장이라는 형벌이 있습니다. 창자를 꺼내는 형벌인데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큰 통나무 나무 저울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는 사람을 묶어두고요. 사람의 항문 쪽에다가 쇠꼬챙이를 꽂아서 창자 끝을 걸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줄을 돌에다 얹은 다음에 그 돌로 통나무 위에 올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돌의 힘에 의해서 확 균형이 빠지게 되면서 한 번에 사람 몸에 있는 창자가 쏙 다 빠져나가요. 단숨에 죽어요. 돌로도 이용을 하는데 조금 더 고통을 주려면 말을 이용했대요. 말을 이제 책직을 가하면서 말이 달리는 형태로 하게 되면 말은 조금 더 이제 속도를 내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더 고통을 주면서 창자를 쑥 빼는. 그래서 이게 이제 추장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좀 잘 모르는 정보인데 중국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추장은 종종 나옵니다. 티베트에는 소가죽 형벌이라는 또 충격적인 형벌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죄인의 손을 상처를 일부러 이렇게 내요. 상처를 내고 거기다가 소금을 뿌려요. 소금을 뿌리고 소 가죽으로 꼭 싼 다음에 꼭꼭 묶어요. 이제 결국 이제 몇 시간 하고 며칠 있다 이걸 빼버리면 일순간에 이 일대가 다 백골이 돼버리는. 티베트 지역에서 죄인들을 처벌할 때 쓰는 아주 유명한 형벌입니다. 사실 이제 이런 형벌들이 있었던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역적들 혹은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 힘든 주제지만 이게 나름대로 교화의 힘이 있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대부분의 처형들은 공개적으로 진행이 됐고요. 저도 옛날에 청나라 말기 때 시행됐었던 거의 마지막 능지처참을 선교사가 찍은 사진을 직접 본 적이 있었어요. 팔이 한쪽은 아예 팔이 없고 한쪽은 팔이 절반밖에 없고 다리가 절반밖에 없고, 근데 그게 베이징의 천안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 있고 사람들이 다 보는 가운데 이걸 통해서 죄를 짓지 말라, 이걸 통해서 교화를 하고 하는 어떤 그런 도덕적 수단으로도 활용이 됐다고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고대 사회나 고전 사회를 좋게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살아가는 우리 사회에 비해서 훨씬 더 저열하고 낮은 측면도 좀 있었다라는 거죠. 혹시 다른 형벌도 다루실 거예요, 앞으로? 네. 일본이 독한 나라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일본도 섬나라니까 외딴 지역에서 굉장히 다른 나라에서 좀 보기 힘든 식의 시스템과 문화가 많았어요. 으스스한 다음 편을 준비하겠습니다.